저는 이번 주제는 본드와 인버스 본드 그리고 인큐베이팅 다오로 주제를 준비를 했고요. 어, 본드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이 기능적인 부분들을 사용해서 뭔가 불파스를 할 때 이 프로젝트 관련된 거에 대한 그런 발표를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서부터 생각을 했었던 주제인데요. 오늘 발표를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래서 그 목차는요, 이제 디파이 2.0이란 무엇이고, 이제 Protocol on Liquidity, 그러니까 POL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거고, 본드는 어떤 건지, 그리고 그거의 반대 개념인 이제 인버스 본드는 어떤 건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만들고 구현해냈던 올림퍼스 다오, 그리고 이제 본딩과 스테이킹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이제 설명해주는 이제 게임 티어리와 그 이후에 이제 본드 그 프라이스가 어떻게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할인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그거를 이제 코드 레벨에서 이제 짧게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채권 할인율이 어, 바뀌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이제 실제 마켓 데이터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렸던 그걸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의 그런 본드나 인버스 본드 관련한 데이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것들을 활용한 인큐베이팅 다오와 그 인큐베이팅 다오 중에 이제 맥넷 다오라는 거를 제가 예전에 이제 관심 있게 봤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이렇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2.0이란 이제 디파이 1.0의 문제들을 보완, 개선하는 건데요. 그래서 디파이 1.0의 문제점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그리고 보안성, 그리고 뭐 중앙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유동성, 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여러 대안들 중에 이제 요즘에 이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롤업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좀 현재로서는 실현이 가장 쉽게 가능한 해결안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제 롤업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롤업은 대표적으로 이제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롤업이 있고 옵티미스틱 롤업이 있는데요. 옵티미스틱 롤업은 이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레이어 2에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지식 증명 관련된 롤업들은 이제 GK 싱크나 스타크넷 같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미스틱 롤업과 GK 롤업의 차이점들은, 옵티미스틱 롤업은 프로드 프루프이기 때문에 그 모든 트랜잭션이 일단 올바르다고 믿고 올바르지 않다면 누군가가 그 올바르지 않다는 걸 이제 제보 또는 그걸 또 증명해 놓는 거에 의존하는 거고요. 그리고 GK 롤업은 validity proof여서 그냥 모든 트랜잭션들이 맞다는 그런 그 프루프를 암호학적으로 만들어서 레이어 1 verifying contract에서 이제 증명을 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만 들으면 GK 롤업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 GK 롤업은 EVM을 완벽하게 이제 구현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아서, 사실 요새 디파이나 아니면 어떤 EVM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들이 선택할 때는 대부분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거를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옵티미스틱 롤업은 EVM을 구현하기에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거의 솔리디티 컨택트를 그대로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 관련된 체인에 그대로 배포하거나 똑같이 동작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축률을 보면 그 GK 롤업은 약 50만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은 한 번에 이제 4만 개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옵티미스틱 롤업이 조금 더 압축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금 더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올바르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고 이게 올바르다는 그런 원래 정상적인 거를 이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GK 롤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맞다는 거를 이제 암호학적인 프루프를 통해서 증명하기 때문에 별로 막 생각보다 옵티미스틱 롤업만큼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세큐리티인데요. 스마트 컨택트 취약점이나 이제 기타 보안 사항들이 이제 디파이 1.0을 비롯하고 2.0에서도 중요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제플린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오픈 제플린에서의 오딧 또는 트레일 오브 비트도 유명한 오딧 관련된 회사고요. 그리고 컨센서스 딜리전스에서 이제 스마트 컨택트 버징을 위한 툴이나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이제 해결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DAO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디파이 1.0에서는 많은 디파이나 아니면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된 어떤 주체가 뭔가 오너나 어드민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의사결정이나 권한이 이제 중앙화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DAO를 통해서 뭔가 그거를 이제 민주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퀴디티도 뭔가 디파이 1.0에서의 문제였었는데요. impermanent loss와 불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이제 리퀴디티에 관련한 문제점일 수 있습니다. impermanent loss는 어떤 덱스 풀에 양쪽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 그 코인 가격이 바뀌면 그 유동성 제공자는 무조건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나 또는 어떤 프로젝트가 유동성 공급을 받았는데 그 LP들이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 더 뭔가 보상을 많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유동성을 한 번에 빼서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든지 그런 불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이제 디파이 1.0에서 문제점으로 꼽혔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해결안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릴 프로토콜 온드 리퀴디티라는 건데요. 기존의 뭔가 커브나 유니스왑 같은 데에서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는 유동성 공급자가 그 유동성을 소유했지만 이 개념은 그 프로젝트 자체가 그 유동성 자체를 소유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프로젝트의 트레저리가 그 LP 토큰들을 다 받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토큰을 주고 있는 거, 그 플로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 온 리퀴디티는 그 프로토콜 자체가 소유하는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이 유동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그런 개인들 또는 투자자들은 이제 비영구적 손실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비영구적 손실을 해결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프로토콜 자체가 이제 유동성을 소유하고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대량으로 유동성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옮겨가는 그런 사태를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플로우는 이렇게 렌티드 리퀴디티여서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LP들이 프로젝트에 이제 그 리워드를 받는 대신에 유동성은 그냥
잠깐 여기에 넣어두는, 이 프로젝트 토큰에 넣어두는 그런 구조였다면, 리워드를 받는 대신에 지금은 이제 그 유동성을 프로젝트한테 다시 주는, 그래서 프로젝트는 유동성을 받고 그 대가로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은 그 리워드를 받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의 유동성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LP에서 지금은 이제 프로토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프로토콜이 유동성을 소유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 공급자에게 프로젝트 토큰을 팔아서 그 유동성을 구매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동성을 프로토콜이 사들이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보통 본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파이 1.0에서는 잠시 동안 유저가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그 덱스는 토큰과 또 그 리퀴디티 피 같은 그런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파이 2.0에서는 그 LP들을 그 프로젝트 자체에 팔고 그 프로젝트 자체는 이제 자체 프로토콜 토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딩의 정의를 보면 사전적으로는 이제 채권이라는 정의가 있는데요. 올림퍼스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토큰으로 유동성을 사들이는 것이 이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개별 유동성 공급자들이 유동성을 그 프로토콜에게 판매하는 그런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요인은 할인된 가격에 토큰을 판매하는 게 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의 LP를 이용해서 본딩을 사면 그 토큰, 그 올림퍼스 다오의 토큰을 사면 450불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 정도 디스카운트 된 그 금액에 살 수 있다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뭔가 현재 시장가보다 싼 가격에 본딩을 통해서 그 프로젝트 토큰을 산다면 이제 차익거래가 지속이 될 텐데, 차익거래가 지속이 되면 그 토큰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가한다는 걸 이제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베스팅 피리어드라고 해서 그 토큰이 묶여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서 바로 차익 거래는 할 수는 없고요. 보통 5일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5일 이후에도 현재랑 가격이 같다면 이제 10% 정도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온 토큰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버스 본드는 이제 본드의 반대인데요. 아까는 이제 사용자들이 LP 토큰을 주고 옴 토큰을 샀는데요. 지금은 프로토콜이 그 옴 토큰을 다시 사는 겁니다. LP 토큰을 주고. 꼭 LP 토큰일 필요는 없고 나이 토큰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반대의 개념인데요. 그래서 옴 토큰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치가 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백되어 있는 가치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 백되어 있는 가치보다 시장에서 옴 토큰의 가격이 더 낮게 형성되면 다시 그 백되어 있는 자산으로 옴 토큰을 사들여서 그 옴 토큰당 백된 가치를 다시 늘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버스 본드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어떤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이제 구현을 해낸 프로토콜이 이제 올림퍼스 다오 프로토콜인데요. 디파 2.0을 떠올리면 상대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떠올리는 디파이 프로토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딩을 통해서 차익거래가 지속이 되면 옴 토큰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가를 할 텐데, 그럼 차익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서 판매를 하지 않고
가격을 옴 토큰의 가격을 유지하려면 옴 토큰의 시장 유통량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용자들이 옴 토큰을 바로 시장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킹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익 거래를 하지 않고 스테이킹을 하는 요인은 천문학적인 APY를 이제 사용자들한테, 스테이커들한테 주면서 시장에 바로 매도하지 않고 잠궈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딩을 할 때 스테이킹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작용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시장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그 바로 매도하지 않고 스테이킹을 해서 시장가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본딩과 스테이킹이 항상 같이 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포스가 주장하는 건 모두가 스테이킹을 같이 해야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올림포스가 주장하는 게임 티어리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모두가 옴 토큰을 본드를 통해서 사서 만약에 모두가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고요. 모두가 같이 스테이킹을 하면 이제 시장 유통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옴 토큰의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 모두 같이 스테이킹을 해야 이제 가장 모두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게임 티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드 프라이스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변수가 몇 가지 있는데요. 페이아웃은 지급되는 토큰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건 옴 토큰 자체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 베스팅 피리어드가 끝났을 때 본드를 통해서 얼만큼의 토큰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변수가 이제 페이아웃 변수고요. 어마운트는 지불하는 토큰의 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토큰을 지불하고 할인된 가격에 그 프로토콜의 토큰을 사기 때문에 어마운트는 지불하는 양이고 페이아웃은 받는 그런 지급되는 토큰 양입니다. 그리고 프라이스는 이제 본드 프라이스. 그래서 그 현재 그 채권의 프라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보셨을 때 프라이스가 증가를 하면 페이아웃이 감소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인율이 감소하는 거죠. 왜냐하면 토큰을 적게 받으니까. 근데 이제 프라이스가 감소하면 페이아웃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할인율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가 작으면 그 본딩을 통해서 이 토큰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더 유리한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드 프라이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시려면 그, 여기 보시면 이 프라이스라는 변수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프라이스는 그 빚의 비율, debt ratio와 어떤 그 선형적인 값, 그 스케일링 변수가 있는데요. Bond Control Variable이라고 부르는 BCB라고 하는 변수에 의해서 그 프라이스는 이제 그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스를 보실 때 그 BCB, Bond Control Variable과 Debt Ratio, 그래서 총 빚, 그리고 전체 옴 토큰의 서플라이가 비율이 되어서 그걸 곱했을 때 이제 프라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빚이 늘어나면 프라이스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채권 판매가 많이 돼서 빚이 늘어나면 프라이스는 오르기 때문에 할인율은 낮아지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아무도 이제 그 시장을 통해서 본드를 사지 않았을 때는 컨트롤 베리어블 값, 그러니까 BCB 값이 그 프라이스 값이 목표로 하는 그 이니셜 프라이스와 같은 값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이 팔리기 시작한 다음에는 이 토탈 데트라는 값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발행된 것이 OM 서플라이, 그러니까 새롭게 토큰을 발행해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 OM 서플라이도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할인율이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이 프라이스 값이 변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프라이스 그 시장이 팔리고 나서 시장이 시작이 되고 본드를 통해서 토큰이 팔리기 시작이 되면 그 프라이스 값들은 이제 현재의 채권의 비율, 토탈 데트, 그리고 현재의 옴 서플라이, 이 그 가변적인 변수들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의 이제 그 프라이스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채권이 판매됨에 따라서 이 분수값인데요. 채권이 판매됨에 따라서 그 토탈 데트 값은 증가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빚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스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채권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는 채권의 구매 수요가 높을수록 할인율이 떨어지는 것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채권이 많이 팔려서 오음의 발행량이 늘어났을 때 이 밑에 있는 값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장이 생성됐을 때의 오음 토큰의 발행량과 지금은 오음 토큰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 발행량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오음 서플라이, 그 현재의 오음 서플라이 값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분수값의 변화를 보시면 그 시장 생성 당시의 오음 서플라이와 그 현재의 토탈 데트 값이 서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쇄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채권 할인율은 채권 할인율이 아니라 그 오음 서플라이는 사실 올림퍼스 토큰 이외에도 여러 프로젝트에서 그 사용하기 때문에 그 뭐지? 급격하게 토큰 발행량이 증가하면 그 본드 마켓에서도 이제 할인율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제 토큰을 이 본딩을 통해서 판매한다면 제 토큰을 막 함부로 발행을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드 토큰 마켓에 할인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시장을 통해서 판매됐을 때의 토탈 데트의 값은 증가할 것이고 여러 시장을 통해서 올림퍼스 토큰을 판매하면 그 토큰 판매하는 그 발행량이 증가할 텐데 이는 어느 정도 서로 그 상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올림퍼스 토큰은 모든 시장에 있는 토큰을 통틀어서 합친 그 올림퍼스 토큰의 서플라이이고 그 여기서의 그 토탈 데트는 한 시장이기 때문에 컨트롤 베리어블의 조정 없이는 지속적으로 할인율이 낮아지고 프라이스 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컨트롤 베리어블 BCB를 조정하기 위한 함수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올랐을 때는 낮춰줄 수 있는 함수가 필요하고 할인율이 낮아졌을 때는 이제 할인율을 높여줄 수 있고 적정선의 할인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함수가 필요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버전 1.1과 버전 2.0의 그런 차이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전 1.0은 어떤 외부 제3자가 그 본드 할인율을 보고 원하는 수치만큼 그 본드 컨트롤 베리어블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값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봇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할인율이 너무 높아졌다. 그러면 좀 낮춰야 되고 할인율이 너무 낮아졌다. 그러면 조금 올려야 되는 그런 봇의 이제 그 역할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동으로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버전 2의 본딩 메커니즘은 좀 다른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그 본드 컨트롤 베리어블 값을 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봇이나 어떤 외부의 개입 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본드 컨트롤 베리어블을 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봇이나 외부 개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버전 2의 이제 본딩 메커니즘을 보면 이 검은색으로 작성된 게 판매하고 싶은 양이고요. 그리고 마켓 클로스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 동안 선형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그 옴 토큰을 판매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채권이 많이 판매했을 때는, 많이 안 팔렸을 때는 이제 할인율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캐패시티가 현재 팔 수 있는 옴 토큰의 양인데, 빨간색 그래프의 그 선을 보시면 많이 안 팔려서 캐패시티 값이 높은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많이 팔렸을 때는 캐패시티 값이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팔렸기 때문에 별로 이제 팔 수 있는 양이 별로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재 그 캐패시티 값을 가지고 다시 원래 시장 생성한 시점에서의 타겟 데트를 계산해 내고요. 그 계산해 냈을 때 그 값에 따라서 이제 본드 컨트롤 베리어블에 차감을 해줘야 될 경우에는 차감을 해주고 더해줘야 될 경우에는 더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원래 값을, 시장 생성 당시에 원래 값을 도출해내고 그 값을 통해서 이제 그 본드 컨트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그 변수의 값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셨을 때 아무도 안 샀을 때, 만약에 본드를 통해서 아무도 만약에 토큰을 안 사면 시장 할인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누가 사고 싶게 해야 하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이는 이제 net decay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시장 생성 시점과 현재 시간을 따라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컨트롤 베리어블의 값을 뺍니다. 그냥. 그래서 토탈 네트 값을 빼는 건데요. 이 값을 빼면 알아서 이제 그 프라이스가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채권 할인율이 올라가는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할인율 조정이 없을 때의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이 밑에 이제 보시면 이게 블록 높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할인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무도 할인율 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계속 할인율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시장가보다 더 높은 값을 내고 토큰을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봇을 통해서 할인율 조정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불안정한 할인율을 보이지만 나중에는 적정 수준인 5%에서 10% 사이 그 정도를 맴도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파라미터 값, 그 매개 변수 값을 다르게 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할인율 조정을 시뮬레이션 한 데이터고요. 그래서 할인율 조정이 있을 때는 10%, 0%에서 10% 정도의 할인율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본드 컨트롤 베리어블의 값은 실제로 이제 올림퍼스 컨트랙트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옴과 다이 그 컨트랙트, 그 본딩 컨트랙트에서는 이제 제가 리서치할 당시에는 207이었고 또 다른 그 본딩 컨트랙트에서도 그 BCB 값이 이제 서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변동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옴과 이제 다이 그 페어에서 올림포스가 가지고 있는 비율은 거의 99%에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옴의 이제 옴 토큰 전체 발행량에 비해서 현재 올림포스에 스테이킹 되어 있는 양은 8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옴을 바로 차익 거래하는 것이 아닌 이제 스테이킹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자나 아니면 어떤 그 프로젝트의 리워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옴 토큰의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포스의 경우에는 그 트레저리를 이제 넣어 놓기만 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 옴 본딩 컨트랙트를 통해서 그 산 유동성으로 단순하게 넣어 놓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들한테 투자를 해서 그 투자 수익도 분배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매그넷 다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본딩을 통해 확보한 트레저리에 누적된 그 프로토콜 온드 리퀴디티를 일부를 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 매그넷 다운입니다. 그래서 매그넷 다운의 경우에는 전체 트레저리 양의 10% 정도를 이제 프로젝트들을 인큐베이팅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그넷 다오가 인큐베이팅을 하고 빌딩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젝트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해 냈을 때 그 다오랑 그 트레저리 자체는 그 인큐베이팅한 그 프로젝트의 토큰과 그 프로젝트의 수익 또한 나눠 갖게 되는데요. 그 나눠 갖게 된 그 이익들을 다시 그 프로젝트 토큰 넣어서 그 프로젝트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이득 또는 투자 수익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매그넷 다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매그넷 다우는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지갑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메인 트레저리라고 맨 밑에 있는 게 그 프로토콜 온 리퀴디티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지갑 주소 하나, 그리고 이 이노베이션 펀드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실제 그 사용자들에게 또는 프로젝트들에게 그 투자를 할 때 사용되는 펀드 하나, 그리고 뭐 팀 오퍼레이션, 그리고 다우 펀드, 이렇게 해서 이제 트레저리 이외에도 이노베이션 펀드를 가지고 있어서 프로젝트들이 인큐베이팅 할 수 있고 초기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그 요인들을 트레저리 이외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 생각은요. 프로토콜 온리 리퀴디티는 생각보다 올림포스 이외에 여러 프로토콜들이 초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덱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더리움 체인에선 되게 컸지만 폴리곤 체인으로 이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려고 할 때 그 프로토콜 온 리퀴디티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비스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이 채권 할인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는 이제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지는구나 싶은데 이제 시장의 급격한 수요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 본딩 컨트랙트의 코드를 체인별로 약간씩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록 컨퍼메이션 주기나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별로 이제 변경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소개되었던 이제 프로토콜 온 리퀴디티는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는 누구나 알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다음 빅 트렌드는 뭘까라는 질문을 이제 불파스에 계신 그 회원님들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회원님 그들이 생각하시는 그 다음 빅 트렌드가 뭘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